자, 30페이지 비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29페이지까지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 6개 용어죠. 자, 잘 들어봅니다. 잘 들어봅니다. 중개라 하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6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부해드렸다. 지금 제가 쭉 법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주변 이야기들 쭉 주마간산처럼 쭉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이야기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중개행위의 개념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념인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시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냥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는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개행위는 될 수도 있잖아요. 선박법상의 중개행위는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는데 종류가 몇 종류? 종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 3종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먼저 나누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그 3가지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법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4가지 법인 이름은 외우시고 법률 이름까지는 몰라도 좋다. 그래서 그 다른 법률 4개나 되니까 개별법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했던 두 용어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은 30페이지에 3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 할 차례인데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 6월 달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이 3절 부분은.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혹시 문제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점검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주제들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이 부분은. 전혀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다. 기초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4페이지로 갑니다. 제4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해놨는데 일단 범위라는 두 글자를 동그라미를 딱 치둡니다. 범위라는 두 글자를.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범위라는 두 글자를 생략해버려요. 그냥 중개대상물 이리 쓰는데 법조문은 범위라는 글자를 붙여놨다.
법을 만든 사람이 범이라는 글자를 아무 뜻 없이 쓰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재를 쓰는 학원 선생들이 범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몰라가 그냥 생략해버리는데, 알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이런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벌써 이거는 기억이 날 거다 이 말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의 개념을 공부할 때 토지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뒤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제3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3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3조의 조문 제목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법조문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니까 대통령령을 또 찾아봐야 된다, 찾아봐야 돼. 그 대통령령은 시행령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령 제2조를 보면은 아시죠?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 하면서 제목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요것 때문에 시행령 2조가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국회가 법을 3조를 만들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뭐 위임시켜 준 거라. 국회가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시행령 2조에 위임받은 대통령이 2개를 딱 적어줬어. 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뭐 광업재단 이렇게 두 물건을 적어줬다. 그래서 이 물건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했잖아. 그래서 위임해 줬으니까 위임받아가 정한 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범위라, 범위.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 범위에 안 속하는 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라야 무슨 물건이 되는 거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회한 문제 나온 게 이거거든. 중개대상물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골라봐라 라는 거야. 그걸 주로 요즘에는 박스 형태로 많이 묻더라고. 그 박스 안에 여러 부동산의 종류들을 적어 놓고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묻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 안에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 자동차, 중기, 선박기가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가는 거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그 말 뜻은 범위에 속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다 100%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요 단어에 적혀져 있는 거라. 알겠어요? 요 단어에.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원래 29회 자격시험에 합격자 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근데 범위는 범위일 뿐이다. 그래서 합격자의 범위는 들어가지만은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범위에는 다 들어가도 토지라도 건축물이라도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왜 그런 이치가 있느냐 하면은 중개의 개념부터 그런 이치가 나와요. 봐봐요. 중개라는 것은 봐봐요. 중개대상물이라는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중개대상물이라는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양한 거래 행위를 한다. 그 거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알선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중개다. 그렇게 정의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이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도
무슨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이 이치가 딱 발견되잖아요. 토지가 있어도 건축물이 있어도 임목이 있어도 그 물건이 있어도 무슨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도 할 수 없는 거라. 그걸 생각하면 봐봐요. 범위에 속하는 이런 물건이라도 뭐가 가능해야 된다? 거래 행위가 가능해야 돼. 아무리 토지라도 거래 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범위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토지, 토지 맞다 안 맞다? 맞잖아. 그럼 범위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는데 그놈에 속하는 토지는 뭐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다 끝났어 벌써. 시험 문제가 매회 한 문제 뭐가 나오느냐? 중개대상물이 맞나 안 맞나 그 가려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무슨 사례가 나오든지 간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뭐 요건 첫째가 범위에 속해야 한다 안 속해야 한다? 범위에 속해야 돼. 범위에 속해야 돼. 범위에도 안 속하면 거래가 일어나고 말고 따질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는 거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범위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토지는 범위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거래가 뭐 가능할 것. 그 거래는 매매 거래가 가능해도 되고 임대차 거래가 가능해도 되고 전세 거래가 가능해도 되고 무슨 거래든지 거래만 가능하면은 중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면은 다 뭐가 되는 거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해가 시험 문제에 어떤 사례가 나오든지 간에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판단만. 자, 그런데 우리 교재 3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이제 41페이지까지 알겠어요. 쭉 적어놓은 거는 알겠어요. 이때까지 기출된 사례를 설명 자료로 많이 적어놨을 뿐이다. 그러면서 41페이지에 보면 3번에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표를 봐봐. 중개대상물인 경우와 오른쪽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해가 관로 안에 제가 기출사례 모음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표 안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기출된 사례들이야. 기출문제들. 그럼 이걸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사례들 갖고 좀 연습을 좀 하세요. 무슨 연습? 요거. 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판단할 때 뭐 자료로 연습 좀 하면 되는 거라. 조금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봐요. 거기에 보면 중개대상물인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가는 게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사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검사 받은 토지 등이 났잖아. 이런 것들은 다 잘 봐요.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잖아. 다 토지 맞잖아. 그렇죠?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봐봐요. 그 어업재단이다, 항만운송사업재단이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 가는 거는 그 외우는 게 아니고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점에 거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봐. 행정, 보존재산인 국공유재산,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도로, 공도 해놨잖아. 사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원, 공유수면, 지정하천으로 꼬집어 하천부지와 하천굴에 포함되어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뭐 이런 거 해놨어. 자, 이런 것들은 알았어요. 범위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는데 뭐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안 된 거. 이렇게 판단하는 자료로 연습 자료로 좀 활용하면 끝나는 거지.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안 나왔다 치자. 그렇지. 이 이치도 모르고 이 이치는 모르고 다 외웠어요.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5분 시험에 들어갔는데 외운 건 안 나오고 엉뚱한 게 새롭게 개발돼가 나오면 푼다 못 푼다. 이거 갖다 붙이고 풀면 되는 거라. 자, 예를 들어서 학개론 시간에 이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법지. 그 학개론 시간에 법칙하는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뭐 이번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듣게 돼 있어. 어찌됐든 간에 이 법칙하는 거 학개론 시간에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 과목 시간에 강의를 하는 용어가 아니야. 어느 학원 선생도 제 과목 시간에 이거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5분 시간에 5분 시험에 치러 들어갔는데 이 과목에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지문에 이게 나왔어.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판단해봐요. 어?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걸 활용해야지. 들어봤다며.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범위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이게 땅지자 알겠나? 그렇죠. 토지 맞잖아요. 그 1번 기준은 충족됐어. 이제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걸 판단하려 카이. 이걸 학개론 시간에 뭔지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판단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설명 듣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법지라는 것은 어떤 걸 법지라 그러냐면은 주로 경사지를 말해요. 경사지를 말하는데 사적 소유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는 있는데 경사지 형태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토지다라는 거 보이지? 그럼 어찌됐든 범위에는 속했잖아? 거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이용이 불가능하다겠지. 제가 거래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왜 거래가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냐 하면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라고 생각나거든. 그놈의 땅을 누가 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그러나 저는 산다 안 산다? 사요. 알겠어요? 왜 사느냐 하면은 그 법지가 10년 뒤에도 법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 법지 경사지를 갖다가 불도저가 싹 밀어보면 평지되는 거 아닙니까? 평지되면 대지로 조성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현재 제가 매수할 때는 법지라서 사봤자 이용할 수가 없지만은, 재산적 가치가 없지만은, 훗날 토지 이용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이용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미래를 보고 지금 미리 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 국어, 또랑 사요 안 사요? 그걸 누가 사? 또랑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또랑이 영원히 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게 또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랑인 상태일 때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는다 하고 나중에 대지가 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랑일 때 사잖아? 사는 건 매매잖아. 그 매매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중개대상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현실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래는 안 일어나더라도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되도록 갑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4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뭐 잔뜩 많이 적어놨어. 알겠어요? 이제 공부 다 끝났다 해놔놓고는.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요까지만 공부해갖고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쉽게 나올 때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해도 다 답이 보여요. 그런데 지문에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지문에 좀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을 하면은 이것만 갖고는 쉽게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많이 해놓은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이 상태에서 이걸 시험 문제 물어버리면 책을 읽은 사람은 맞추고 안 읽은 사람은 못 맞춰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가면서 시험 지문이 나왔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좀 잘 알죠? 그 아파트 분양권은 범위에 속해요 안 속해요? 범위에 속하려고 하면 토지라야 되잖아. 건축물이라야 되잖아.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야 되잖아. 임목이라야 되잖아. 재단이라야 되잖아.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토지라요? 건축물이라요? 이상하게 판단 잘 못하겠거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첫째 시간에 법을 공부한다 하는 말은 그 추상적인 법 문자로 이루어진 그 법 조문을 법을 뭐 한다? 해석하는 것이 공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석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 조문에 뭐라고 적어놨다? 건축물이라고 문자를 적어놨는데 이걸 뭐 해본다? 해석해본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판사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 가면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판례 입장을 살펴보니까 판례를 살펴보니까 판사들이 요 단어를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여기 적어놓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해석해 보니까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뭐해라?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야.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이 권리는 알겠어요? 현재 건축물이 완공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는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런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이제 범위에 속했죠?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가는 거 있잖아.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다. 그걸 실무에서는 뭐다?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겠어요? 그 표현을 입주권이라고 말하든, 뭐, 당첨권이라고 말하든, 딱지라고 말을 하든, 조합원으로서의 그 상태 지위는 아직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분양 신청을 내가 당첨이 되면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단순한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권리잖아, 그거는.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러니까 거래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판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토권 가는 거 있죠? 대토권? 땅을 바꿔주잖아요. 알겠습니까? 바꿔줘. 대토권. 대토받을 지위. 알겠어요? 그 지위는 내가 어느 땅을 바꿔받을지 아직까지 대상 토지가 특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대토권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그 대토권이라는 권리는 토지에 관한 권리 맞다, 안 맞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에 속하는 권리면은 재산권이면은 틀림이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례로 다 나와가 있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법의 해석 결과물들을 우리가 공부해가 시험 치는 게. 그 지금 세 개, 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단순한 입주권, 그 다음에 뭐,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대토권,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들. 중개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물어보면 쉬운 거지만은, 대토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난이도로 올라가더라도,
이 원리만 활용할 줄 알면 문제는 풀리는 거다, 안 풀리는 거다? 풀리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 가는 것도 뭐 시험 지문에 나왔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이 말 토지 맞잖아, 일부라도. 알겠어요? 일부만,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매매 거래는 안 돼도 임대차 거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매매 거래는 뭐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를 중개할 수는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나 임대차 거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래라도 가능하면 뭐 중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 이렇게 한다면 한동 건물의 일부, 한동 건물의 일부. 그것도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이다. 범위에는 속한다.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마찬가지 매매는 안 돼도 뭐 임대차 거래, 전세 거래는 가능하잖아. 그럼 중개 대상이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책에 소개된 사례들이라고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거야. 외울 필요는 없고 뭐다? 책에 소개된 사례들이니까 시험에 직접 출제될 수는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가 봐두긴 봐두는 게야. 생소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알겠어요? 이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걸 머릿속에 기억할 때 무턱대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부터, 중개의 개념으로부터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개라는 것은 봐봐요. 이 물건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니까 아예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자동차 매매 거래 알선해도 그건 중개라고 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5페이지로 바로 가요. 바로 가면 2번에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에가 양갈로 1번에 토지부터 쭉 소개되어 나올 거예요. 요거 차근차근 하나씩 뭐 설명해 보자라는 거라. 지금 사실상 1, 2월 달에 안 해도 돼요. 요것만 외워 두시면 됩니다. 사실은 1, 2월 달에는. 근데 기초기 때문에 좀 실력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봅시다. 자, 양갈로 1번에 토지 해놨는데, 그래서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에 미치는 입지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되게 또 뭐 고상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지만은, 토지라는 것은 평면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뭐다? 입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상하에 미치는 입지적 존재다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 토지 소유권 가잖아? 토지 소유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어요? 필지로 구획이 돼 있잖아. 그럼 제가 토지가 몇 개 있어요? 이리 묻는 거는 몇 필지가 있어요? 이리 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어떤 분은 전혀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은 참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토지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한 개 이카더라. 다 붙어 있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라는 물건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토지 위에 가상의 선을 끊었다, 안 끊었다? 끊었다. 그 가상의 선으로 둘러싸인 토지가 있어요. 둘러싸인 토지. 그걸 한 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필지 단위별로 토지는 거래가 되는 거야. 필지. 그래서 그 우리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갈 때 토지가 한 개 가면 한 필지 되는 게. 한 필지가 하나의 물건이 되고 한 필지에 하나의 물권, 소유권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거래를 뭐 하는 거야? 임대차 거래, 전세 거래 이런 용의권 거래는 가능하지만 알겠습니까? 만약에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매매 거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뭐다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이 공부가 돼요. 소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 제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매매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런데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우회합니까? 그러니까 분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 알겠어요? 분할하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고 그래요? 아니면 두 필지라고 그래요? 두 필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제가 두 필지라고 안 그랬고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분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전제로 하지 않은 표현인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소스를 쓰는 거야. 분할하면 되잖아. 매매이익하면서.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고 글자를 썼다는 것은 분할된 거가 안 된 거가? 안 된 건데 푸는 수험생이 분할을 전제로 OX 판단해버리면은 뭐 묻는 사람하고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소설, 가정을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글자 주어진 표현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토지는 그래서 가상의 선으로 다 필지로 구획을 해놨어요. 전국에 한 3,6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알겠어요? 그 3,600만 필지별로 다 따로따로 거래를 하는데 그럼 한 필지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잖아. 입체적 개념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토지 지표면에 부여된 설정된 그 토지 소유권은 지하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고 지상으로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입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이 났어요. 그러면 지상 몇 메타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지하 몇 메타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잖아. 알겠어요? 그 몇 메타 하면서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하 몇 메타, 지상 몇 메타까지 메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가지고 있는 토지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알겠어요? 그걸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들으면은 부동산의 특성 해가지고 무슨 성? 부동산의 특성 해가지고 무슨 성? 개별성 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이 특성은 여기에 있는 땅 100평, 서울에 있는 땅 100평, 부산에 있는 땅 100평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니까 부산의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는 알겠어요? 지상 몇 메타까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100평을 땅 가진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지상 몇 메타까지 메타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 획일적으로 토지 지표면으로부터 무조건 50m, 100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 이렇게 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당한 이익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하철 터널을 뚫어요. 잠자다가 덜덜덜 거리면서 흔들린다, 내 땅이. 알겠습니까? 보상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흔들흔들 덜덜덜 떨리는데 알겠어요? 그 터널의 위치가 아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지하에까지 미친다며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터널이 뚫려 있으면은 소유권이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넘어서서 지하철 터널이 뚫려 버리면 소유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까지는 소유권이 안 미치니까. 그럼 보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내 땅 밑에 뭐 터널 뚫었다고 보상금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그 터널의 위치가 내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그걸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안 한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조권 침해됐다. 보상해라. 배상해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햇빛 일조권이 어느 정도 침해됐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햇빛이 가린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참아야 되는 범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참아야 되는 수인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햇빛이 가려지면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 그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일조권 침해 소송 내려고 하면 감정평가 해야 한다? 해야 돼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평가 수수료 다 부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요.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났는데 밑에 관련 판례 봐봐요. 관련 판례 별표. 하여튼 이 교재에 관련 판례 해가지고 소개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출제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출제 대상.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토권이다.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줄 것입니다.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거 줄 거. 그러니까 아예 이 대토권은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 소리야. 그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는 말은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적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그래서 법 제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에 제한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대토권이 법이 규율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이상 이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자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그거 줄 거나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야. 다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선해서 거래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손해를 발생시키긴 시켰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또 구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런 말만 했잖아. 법적 근거를 구별하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개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같은 중개라도.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가잖아?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대토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거든? 지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무슨 법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다? 민법. 여기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는 말은 안 적었지만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민법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 공부를 들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하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하고 책임 묻기는 마찬가지네. 왜 구별해야 되노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는 뒤에 가면은 이걸 공부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가면은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걸 공부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정 설정을 해야 돼.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보정 설정을 왜 하느냐? 훗날 잘 들어요. 중개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뭐 설정해놓고 중개 업무를 해라. 보정 설정해놓고 중개 업무를 해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야.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지긴 지는데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증금을 손댄다 못 댄다? 못 댄다. 그러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은 보증금을 갖고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러면 가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지 스스로 배상을 해야 돼. 그런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요. 이 보정 설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보정 설정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 아니면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갖다가 배상을 받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정 설정해 놓은 거잖아. 알겠습니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는 가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가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어도 이 가해자가 뭘 설정해 놓은 돈이 있다. 보정 설정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보증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 사안이 되는 바람에
아니? 피해자가 받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정하는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 머릿속에 이 마인드를 계속 빨리 길러야 돼요. 내가 법에 관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알았어요. 이 법에 따라 판단하느냐, 저 법에 따라 판단하느냐, A 법에 따라 판단하느냐, B 법에 따라 판단하느냐, 그 법적 판단에 근거되는 법을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만큼 설명을 많이 했잖아. 지난번에도 도로도 이야기 드렸잖아.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고속국도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알겠어요? 다 도로라도 도로의 종류와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거법을 구별하면서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도 봐봐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종류? 3종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종류? 4종류.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 하면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고방식 안 만들고는 법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자, 부동산 공법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다른 과목 쌤들은 막 진도에 바빠가 팍팍 나를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무시입니다. 알겠어요? 진도가 뭐 중요해. 뭔가 하나를 터득하고 지나가야 되지. 알겠어요? 원리를 깨달아 놓으면은 우리가 솔직히 제가 진도를 못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공부가 다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도 보면 이걸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게 공법이야. 이거 공부하는 것이 이거 무슨 제한? 행위 제한 공부하는 게. 근데 이 행위를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럼 무슨 행위를 제한하느냐? 이용을 제한해. 토지 이용 행위를 만다 제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수단이 뭐냐? 계획이라는 거야. 계획이라는 수단에서 뭘 하는 거다?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군 관리 계획 그걸 수립해가 그 계획의 내용에 맞춰가 토지 소유자들은 뭐 해라? 이용을 해라. 계획에 맞는 행위는 하고 계획에 안 맞는 행위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게야. 용도제.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정해놓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용도를 정해놓으면 지역, 지구, 구역제로 용도를 정해놓으면 그 용도 정해진 대로만 뭐해라? 이용을 하고 용도와 맞지 않는 행위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제도가 우리 계획 제한 제도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상수원, 용도지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용도를 정해놓은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이용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제한의 내용이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갖고 있다 쳐봐요. 제한의 내용이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법을 찾아봐야 되나 안 찾아봐야 되나? 찾아봐야 어느 법 찾아보고 공법 하는 법은 없다 그랬잖아. 상수도 보호법 하는 거 없어요. 수도법이잖아. 그 수도법 법 이름을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요. 시험 칠락 하면. 그 대신에 수도법의 내용까지는 물어본다? 안 물어보죠. 범위 안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돼가 중개를 열심히 많이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런 땅덩어리도 중개하는 기회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 법을 찾아보는 기회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많이 머릿속에 남는 거야. 오랜 중개를 하다 보면. 저도 수도법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찾아가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개할 때는 수도법을 찾아보면서 중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 이름도 모르는데 찾아볼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주변에 아니면 중학교 주변에 상가 임대차 중개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임차인이 이 상가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뭐 PC방 하려고 그래요. 어?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 상가 건물 PC방 하면 잘 될 것 같은 건물 소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제도가 있었어? 그 여러분들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하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상가 건물은 업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업종은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불가능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법을 찾아봐야 되나 안 찾아봐야 되나? 찾아봐. 법에 다 적혀져 있겠지. 법 이름 뭐예요? 그 법 이름은 모르면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법전이야 공개된 거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중개하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법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법? 학교보건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시험 문제는 공법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법 이름을 묻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행위 제한은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OX.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행위 제한은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 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시험 문제 나면 이래 되는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행위 제한의 근거법이 구역에 따라서 근거법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는 건지 민법에 따라 지는 건지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인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개행위인지 그걸 구별해야 된다. 해야 돼. 그래야 법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습니까? 선박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선박법상의 중개이기 때문에 그 중개에 관해서 법적 규제가 있다면 선박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찾아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빨리 마인드를 그리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양갈로 2번에 35페이지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자 일단 건축물부터 보자 이 말이지. 알겠지? 제일 밑에 줄 끝에부터 읽읍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규정하여 건축물이 독립한 부동산인지 여부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합니다. 알겠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마인드가 벌써 다르잖아. 여러분들 민법 선생은 건축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이다 해요. 그런데 제가 민법 강의하면 그런 말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우리 민법 99조에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건축물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어. 민법에. 그럼 민법상 건축물이 부동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한데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다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동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걔가 이제 건축물도 부동산이다라는 거지. 법조문에 건축물이 부동산이다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정착물이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돼 있지. 알겠어요? 그 막 건축물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은 민법상 알겠어요? 건축 부동산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토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건축물도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안 옳다? 옳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법의 근거를 두고 말을 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법에 건축물은 글자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그 민법상으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건축물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걸로 딱 명확히 정해놨다 아니었다? 정해놨어. 그럼 봐봐. 건축물이 부동산인지 아닌지는 민법상 불명확하지만 중개대상물이면은 뭐다?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명확하게. 알겠어요? 법의 근거가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판례를 쭉 소개해 놨어요. 판례를. 이 판례 본문하고 밑에 관련 판례 장글씨하고 알았어요. 뭐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할게요.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36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줄.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한동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한동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의 경우는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죠. 우리 민법이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여 건물의 무슨 권? 자, 구분 소유권 동그라미 딱 지놓습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일 때는 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까지 읽었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어봤으면 내가 공부하는 민법이나 알겠어요.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부분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부분은 매매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매매 거래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는 안 되지만은 용의권, 전세, 임대차 거래는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든 안 되든 한동 건물의 일부는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 전체를 주가 읽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밑에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요 건축물이라는 단어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말한다? 봐야 한다. 따라서 그렇다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 동그라미 딱 지놓고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봐야 된다. 거기 판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이런 판례들 알겠어요? 판례들. 그 다음 계속 읽어갑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동그라미 지놓습니다. 그 진하게 안 돼 있는데 그 말은 동호수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줄 거 뭡니다?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 그거 줄 거는 그럼 동호수는 특정 안 되는데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돼 있다 안 돼 있다? 보장돼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알겠어요.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 동그라미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뭐 되었다? 구체화되었다. 구체화 동그라미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놨죠. 자, 지금 이 긴 문장을 외우나 못 외우나? 못 외워요. 그러면 제가 군데군데 하겠어요.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볼 단어들을 줄 것 거나 동그라미 친 거는 지금 요 두 번째 판례는 동호수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건축물은 완공됐다 안 됐다? 완공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건 뭐예요? 동호수는 안 정해졌고 건축물은 완공됐고 또 분양 자들이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다? 보장되고 동호수는 안 정해졌고 그러세요? 이거는 아세요? 요걸 읽어보면 쉬워요.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장글씨로 돼 있죠? 장글씨 돼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례하고 똑같은 판례라 알겠어요? 똑같은 판례라. 근데 길죠? 이 긴데 어디를 볼 것? 이리 봅시다. 제가 지금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지금 장글씨로 있는 판례는 방금 봤던 그 판례와 똑같은 판례입니다. 근데 왜 소개해놨느냐 하면은 사건의 내용을 좀 소개해 놓은 거예요.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 뭐 이해가 되기 쉬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보유분 하는 거 알아 몰라요? 알죠?
분양 다 하고 남는 거 있잖아요. 알겠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잖아. 알겠죠? 그럼 금이 건축이 다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됐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알겠어요? 그것도 뭐 동호수는 아직 안 정했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세대를 갖다가 뭐 내가 매수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몇 동 몇 호가 내가 살지는 몰라도 알겠어요? 동호수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뭐다? 공급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건축물도 완공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런 걸 내가 매매 거래를 통해서 살 때는 뭐를 사는 거다? 건축물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동호수가 안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런 판례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공부 안 한 사람은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해요. 동호수가 정해져야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걸로. 그리 생각하시면 돼. 이 사례는 동호수는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공급이 되어지는 거는 당연히 확정돼 있는 거야. 거기다가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뭐다? 건축이 완공까지 된 상태다. 이거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판례라. 알겠습니까? 상세한 사건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그 밑에 장거시 관련 판례를 쭉 읽어보면 돼. 그런데 37페이지에 그 판례 밑에 그러나 하는 거 있죠? 그러나 판례 밑에 그러나 중간에 있잖아.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놨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봐봐. 이 판례는 소위 입주권이라고 실무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호수 특정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알겠어요? 분양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그냥 분양 신청회가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이런 지위가 바로 뭐예요? 이런 지위가 현실로 가면은 조합원의 지위를 말하는 거야. 정비조합의 지위를 말해. 조합원의 지위를 말해. 조합원의 지위는 지가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 안 하고 알겠어요? 아파트 공급 신청회가 당첨이 되면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이런 자격에 불과한 이런 권리는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판단한 판례. 그러면 지금 봐봐요. 판례를 지금 몇 개 공부했느냐 하면 3개를 공부했어요. 3개. 분양권에 관한 판례 2개하고 입주권에 관한 판례 1개하고. 알겠습니까? 3개를 했는데 중간에 판례는 동호수는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공급되는 것 자체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권리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알겠어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이런 단순한 권리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 교재에 알겠어요? 그 중간에 장글시 소개된 관련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를 아예 책에서 빼버리면은 공부하기 편할까, 안 편할까? 아까 동호수가 정해진 아파트 분양권 그 판례 속에 넣고 그럼 방금 봤던 특정한 동호수의 권리가 아니라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알겠어요? 조합원의 지위. 알겠어요? 그 판례만 2개만 딱 소개해놓으면 책 공부하기 쉽나 어렵나? 그건 쉽지. 알겠어요? 공부할 때 하면 돼. 분양권은 중요는 되고 입주권은 중요는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뭐다 회사 보유분 사건을 사학기인가 놓으니까 뭐다 힘들어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어요? 지금 전국에 나와 있는 수험서 교재 다 갖다 놓고 보면은 이 중간 판례를 빼뿌는 교재도 있어요. 괜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할까 싶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중간 판례를 출제위원이 봤다 칩시다. 아주 길잖아 지금.
이 긴 걸 출제위원회 시험 지문으로 내려고 하면 2줄 내지 3줄로 줄일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데 줄이기 쉽다 어렵다? 만약에 어렵다라고 가정하면은 에이 차 앞으로 안 될란다 이래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강사도 뭐다? 강의 안에 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학원 강사의 능력과 출제위원의 능력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출제위원의 능력은 학원 강사보다 무슨 능력이 출중하다? 응? 아니.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글 쓰는 능력이. 학원 강사는 이 긴 판례를 읽고 2줄, 3줄로 짧게 요약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출제위원의 능력은 쉽게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글 쓰는 능력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은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출제위원은 뭐다? 아주 짧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출제위원은 게 교수들 아닙니까?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강의하고 글 쓰는 거잖아요. 학원 선생은 글 써요, 강의만 해요. 말만 하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강사들 중에도 알겠어요? 책도 잘 쓰고 강의도 잘하고 이런 선생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진짜 쉽지 않아. 책을 잘 쓰면 강의는 뭐해? 강의 좀 잘하면 뭐다? 글을 못 써. 알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강의보다도 글 쓰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교묘한 그 말장난에 다 쏘가 넘어가 걸리게 만들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그 방갈로비 그 밖의 토지정착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방갈로비 그 밖의 토지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그 밖의 토지정착물이란 건축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정착돼야 된다는 거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 정착된 물건이라야 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건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결국 시험 지문에 봐봐요. 시험 지문에 가건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 하면서 딱 나왔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초 부분이니까 수험생이 2명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명은 가건물이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이리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책에서 가건물은 중개대상물 아니라 카대요. 학원 강사도 가건물은 중개대상물 아니라 카대요. 그냥 외운 거야. 그리고 답한 거예요. 근데 또 한 분한테는 왜 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이리 물었지만은, 알겠어요?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해둔 법 조문을 내가 보니까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라고 적혀져 있긴 있더라. 근데 가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정착물에 속한다고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대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분리 철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정착물이라 해야 되는데 가건물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물도 아니고 토지 정착물로 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토지도 아니고 인목도 아니고 재단도 아닌데 그럼 그 가건물은 중개대상물 범위 자체에 안 속한다. 안 속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둘 다 맞췄지만 어느 쪽 수험생이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잖아. 근데 제가 아는 대한민국 수험생 10명 중에 8명은 전자로 다 공부합니다. 책에 가건물이나 가식 중의 수목은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적어놨거든. 그냥 그대로 익힌 거야. 이유도 모르고. 알겠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후자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후자처럼.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운 공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할 때 가면 갈수록 자꾸 실력이 뭐 하는 거다? 늘어나는 거다.
알겠어요? 처음부터 편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공부가 되는 것지만은 가면 갈수록 실력이 안 늘어나고 정체가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런 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머리 굴러갔으니까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강원도가 막 수해 지역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 있죠? 중개해상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밖에 토지정착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응?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요? 저 컨테이너 하우스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설치 상황에 따라서 갖다 다르다 달라지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있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세차장 구조물 가는 것도 봐봐요. 세차장 구조물. 24 셀프 세차장 가는 거 있잖아. 알겠어요? 이게 중개대상물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건축물처럼 알겠어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가 쉽게 분리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정착돼야 되는 거야. 근데 24시 셀프 세차장 가봐요. 가보면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지. 그런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무리 24시 셀프 세차장 구조물이라도 볼트를 해체하더라도 쉽게 분리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라면 그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시험 출제위원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짧아가야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지문이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하는 글자 앞에 알겠어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가 오려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요? 어디로 또 가보시느냐 하면은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5번째 줄에 방갈로 이번에 5번째 줄.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들을 규정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이러한 측면들을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갑니다.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줄 것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뒷페이지 봐봐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최소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무슨 물은 세차장 구조물 동그라미 치놓고 계속 읽겠습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한 철제 파이프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였으며 기둥과 지붕 사이에 차량이 떠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그 다음에 줄 거 놨잖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게 핵심이야.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알았어요. 계속 또 나머지 세 줄. 토지의 정착물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춘다든지 하여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충학습에 자, 줄 것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것만 줄 거나.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그것만 줄 거나. 알겠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미분례 과실 농작물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현실의 거래관이나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독립된 중개대상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이 되어 있죠. 그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입장에 따르면은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는 명인발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이런 거야. 이게 행정심판이야. 자, 설명 듣습니다. 명인방 갖춘 수목의 집단은 옛날에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면서 출제됐다. 안 된다 하면서 출제됐다.
안 된다 하면서 출제됐어요. 국토교통부 유권에서 입장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런데 수험생이 이 신청을 했어요. 왜? 명인방 갖춘 수목의 집단도 매매 거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당권 설정은 뭐해도 명인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명인방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매매 거래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 안 받아주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행정심판 청구해가 수험생이 이겼다 졌다? 이겼습니다. 이겨가 합격해버렸어요. 한 문제 모자란 수험생이. 알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명인방구청 수목의 집단은 지금까지 계속 교재에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계속 쓰고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명인방구청 미분리의 과실이나 농작물은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번 시험에 나온다 치면은 명인방구청 수목의 집단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가지고 또 이 신청할 가능성이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따라서 출제가 어렵다고 예상된다. 그래서 명인방구청 수목의 집단만 알아두고, 행정심판이 있으니까 알아두고, 명인방구청 미분리의 과실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교재는 다 써놨다 안 써놨다? 써놨어. 알겠어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 좋죠. 그래서 교재에 명인방법이라는 이런 걸 말한다 하면서 쓸락 하다가 빼묻어요. 그럼 말로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절대 시험에서는 명인방법의 개념을 묻지는 않거든. 그 수업 시간에 말로 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요. 이 과목 저 과목 다 끄집어들여야 된다. 알겠어요? 어제 공시법 공부했다며. 알겠어요? 공시가 뭐예요? 공시법 공부하면서 공시가 뭐냐 하는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될 거야 이거. 알겠어요? 공시가 뭐다? 알리는 거다. 알리는 거. 알리는 거. 알겠어요?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다? 알리는 게 공시야. 그럼 알리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공시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 공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뭐다? 공시법 시간에 뭘 공부하는 거다? 등기법을 공부하는 게야. 이 등기라는 게 바로 공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다. 그 등기는 와노 이리 물으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집을 샀잖아?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등기 하잖아요? 등기는 와노 하면 뭘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알리기 위해서 한다 하면 돼. 뭘 알리기 위해서? 이 집은 내 집이다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세요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등기한다 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 등기라는 게 무슨 방법 중에 하나다? 공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알리는 방법이 꼭 등기뿌이겠나? 자동차는 왜 알래요? 등록하잖아. 등록이라는 것도 공시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에 텃밭이 있다 없다? 텃밭이 있다. 거기에 막 가지도 키우고 깨지도 키우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 다 새끼들이 쭉 둘러 친다 안 친다? 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뭘 알리는 거예요? 얘는 누구 이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뭐 다 텃밭으로 그냥 뭐 농사 짓고 있다 하는 걸 세상 길 가는 사람들은 알아라.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새끼들이 치는 거 아이가? 그런 게 뭐다? 명인방법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다? 공시 방법 중에 하나라.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문법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시방법이라면 이 명인방법은 뭐다? 관습법상 인정되어지는 공시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야. 관습. 그래서 여러분들 초원에 가다 보면은 이 드라이브 하다가 쭉 먼 산을 보면은 산 중턱에 뭐다? 뭔가 허연기. 알겠어요? 뭐 많이 보여. 알겠어요? 리본 같은 게. 거기 보면 이제 밤나무 막 수백 그루 막 농사 짓잖아요. 지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가 리본을 다 단다 안 단다? 다 달아. 100그루에다 다 달아. 한 그루 한 그루에 다 달아.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 뭐다? 전부 다 리본이 한 100여 개 수백 개 보여요. 알겠어요? 저건 뭐지 싶으면 그건 뭐다? 그 나무는 누군가의 뭐다? 소유물이다 하는 걸 표시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 안 칠한다? 칠한다 이 말이지. 한 그루 한 그루에다 다 칠해. 노란색을 하든 파란색을 하든. 알겠어요?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다. 그 명인 방법이라는 이 공시 방법은 소유자가 홍길동이냐 홍갑수이냐 구체적으로 정해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의 소유물이다 하는 걸 인정할 수만 있도록 표시하면 돼요. 홍길동인지 홍갑수인지는 몰라도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법상의 명인 방법은 이 성문법상의 이 공시 방법보다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해. 알겠어요? 불명확해. 거기다가 이 명인 방법이라는 관세법상의 공시 방법은 장부가 있나 없나? 이 등기부가 있고 등록원부가 있잖아요. 장부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는 해.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거 누군 있으니까. 그런데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제 수목의 집당 하는 걸로 공부해보자 이 말이지. 밤나무 100그릇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3번 적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을 갖추었어. 그런데 이 세 번째 수목의 집단은 등기를 했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임목이라 그래. 임목.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명인방법의 수목의 집단하고 이 등기한 수목의 집단 눈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나 법적 취급이 같다 다르다? 달라. 이거는 무슨 거래만 한다? 매매 거래만 하지만 이거는 매매 거래도 할 수도 있고 뭐 저당권 설정 거래도 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임목 등기부 하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수목의 집단은 아무런 공시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명인방법도 안 갖춰갖고 등기도 안 했어. 근데 토지에 그냥 자라고 있어. 이거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소유권의 일부야. 왜? 아까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에 설정된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상하에 미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고 있는 거야. 토지 소유권의 일부다 일부이다? 일부라. 아무런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따로 매매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그래도 뭐 하잖아요 이것만? 그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수목의 집단 그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 단순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뭐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임목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시행되는 것에 속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구별해야 되지. 그 명인방 같은 수목의 집단과 임목은 법적 취급이 같다 다르다? 달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하고 뒤로 갑시다.